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과연 이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밥그릇 싸움일까요? 성급한 변수가 되어버린 의사들 얘기입니다. 지금 의료 대란이 곧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밥그릇 싸움일까? 아니면 세계적으로 아주 수준이 높다는 우리 의료계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일까요? 우리가 대학 진학을 할 때는 한 학년이 12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른바 6.25 직후 이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기껏 60명을 뽑는 이 법조인을 말할 것도 없이 의사들 역시 굉장히 힘든 시험과 그리고 인터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학년이 40만 시도를 접어들었습니다. 이 40만 원 앞으로 곧 저출생으로 인해 30만으로 줄어듭니다. 이 적은 숫자에서 1,500명을 넘는 변호사 그리고 5,000명이 넘는 의사도 만들어냅니다. 그 외에 전문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 전문직은요, 변호사, 의사만 전문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계사, 치과의사들도 아주 중요한 전문직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전해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직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반도체와 컴퓨터는 물론 AI에 연관된 전문직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어쨌든 그런 문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의대 교수들이 먼저 얘기를 했죠. 제발 이 정원을 먼저 발표하지 말아다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정부는 정원 확대 발표를 그대로 해버렸습니다. 지금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그런 제자들 보기가 민망해서인지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집단 사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역시 제 갈 길을 간 겁니다. 왜 의사들이 2,000명 정원에 반대하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겠다는 초강경 자세입니다. 정부가 결정했으면 따라와라. 이런 거로 협상하는 나라는 없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3,000명 정원을 5,000명으로 갑자기 그렇게 크게 늘리는 나라는 있었습니까? 제 공부한 데는 없습니다. 결국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났습니다. 3,000명이었는데 5,000명이 된 겁니다. 전국 의대 40곳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정확히 5,058명으로 65% 증가했습니다. 당장 의과대학 교수진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특히 시골에 있는 미니 의과대학 이런 곳은 더더욱 교수들이 문제가 되고 실습 현장도 문제가 되겠죠. 임상 실습을 할 병원조차 없지 않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 경기 인천 지역 대학에 361명 18%를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에는 1,639명 82%를 신규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책상에서 마음대로 조정한 겁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겁니까? 서울 지역 의대에는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답이 되려면 지방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앞으로 서울에 진입을 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학교별 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 실습 여건과 그리고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다. 학교별 신청 규모를 넘지 않은 선에서 정원분을 결정했다. 결국 학교별로는 충북대가 가장 많은 인원 151명을 배정받았습니다. 현재 49명 정원에서 200명으로 거의 4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경상국립대도 124명이 정원돼서 입학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원이 9명에서 58명 사이이던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다 국립대학이죠. 이런 지방 국립대들도 큰 폭으로 정원이 돼서 200명이 됐습니다. 135명이 서울대, 그리고 110명이 연세대, 경희대 이런 대학 등 서울 주요 의대보다 규모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였던 가톨릭 관동대는 51명이 추가 배정돼서 정원이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40명인 단국대 천안 캠퍼스는 80명이 정원돼서 정원 120명이 됐습니다. 어떻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가 핵심 배정 기준이었다는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교육부의 그 설명을 뒷받침할 정도로 시설과 교수진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리고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기사들 아래 댓글들을 보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모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다른 의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의료계의 반발로 의료 현장이 마비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집권 여당에게는 최악의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아주 작은 문제로 흔들립니다. 2016년 총선 때입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연초만 해도 과반에서 180석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자 결과는 달랐습니다. 122석에 불과해서 민주당이 거둔 123석에 비해서 마이너스 1석. 그래서 일당 자리마저 내줬습니다. 이게 아주 묘한 결과였습니다. 그때 패배 원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이 바로 친박계의 전횡입니다. 저도 당시 출연하던 설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세타령 노래를 불렀습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진박 간별사를 자처하며 청와대와 다른 의견을 낸 김무성, 유승민 등 한때 친박들을 압박을 하자 중도층 민심이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인 소수를 챙기려다가 선거를 내준 것입니다. 이른바 전형적인 뺄셈의 정치학의 교본으로 인구에 회자됩니다. 올해 총선에서는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비명 행사가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화제를 다 빨아들이는,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하마 같은 존재였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초만 해도 여권의 총선 악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그리고 야당의 총선 악재는 바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올백 수수 논란은 비명 행사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역대 선거에서 공천 잡음은 늘 있었습니다. 현역 교체율이 40%를 넘는 경우에 잡음은 더 이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역 교체율은 보통 30%에서 4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의 경우에 TK 안방 같으면 교체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 50%를 거의 다 넘었으니 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서 180석을 차지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 공천 탈락 의원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민주당의 공천은 친명은 살리고 비명과 친문은 죽이는 공천이었습니다. 비명 행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공천이었죠. 이걸 두고 사천이 아니다, 사당화가 아니다고 하면 지나가는 개가 없습니다. 현역이라도 친민계는 생존 확률이 아주 높았고 거의 다 살았죠. 그리고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민계 신인이, 원외 신인이 비명계 현역을 꺾는 사례는 곧장 친명횡재, 비명행사 이런 말이 전국적으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비명들은 비명을 지르며 당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현역평가 하위 10%에서 20% 사이로 통보를 받은 김명준은 국민의힘으로 왔죠. 그리고 서울은 이낙연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로 합류했습니다. 많이들 떠났죠. 다 합하면 10명은 되겠죠. 어쨌든 이번 총선은 어제 했던 의대 정원 확대 파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비명 행사가 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의외로 쉽게 단일 대우를 갖췄습니다. 임종석 같은 강성 비명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부각된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 쪽의 친윤 독주였습니다. 그런데 사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잘 나가던 국민의힘 지지도가 한 주 15%포인트가 폭락을 하는 대반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도 단 한 주에 15%가 폭락을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언론이 잡은 재물은 오스트레일리아로 도주를 한 이종섭, 이거 도주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좌파 언론이 말입니다. 일국의 대사로 갔는데 그걸 도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호주 도주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더군요. 그리고 기자들과 밥을 먹다가 회칼테러로 공갈을 쳤다는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었습니다. 이종섭, 황상무 두 사람에게 지지율 폭락의 원인을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 판에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명단이 불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닌 말로 비례대표 명단은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국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5명이나, 무려 5명이나 국민 추천자라면서 안방 같은 편안한 자리에 공천을 줄 정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강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관위원장이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이번에는 이철규 공관위원이자 친윤 실세가 사천이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씹었습니다. 이게 사천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힘 당규도 있는 호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광주시당위원장이 24번, 그리고 호남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도당위원장은 22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당선권 바깥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 사무국에 대한 배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젊은 행정관 출신과 이 경력에 흠이 있다는 국무총리실 서기관은 무슨 파워를 가졌길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입성을 하려 하는 걸까요? 게다가 비례대표를 2차례나 하는 김여지 의원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러니 사천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든 국민의힘 장동영 사무총장은 어제 총선을 20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당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일일이 반박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되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공천도 마무리됐다. 이렇게 선을 쫙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철규의 반발을 무마했습니다. 자, 어쨌든 판세가 요즘 요동을 치고 있는데 어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판세가 요동을 친 하루였습니다. 어제 문제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사퇴를 했습니다. 회칼테러 발언 여세만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의를 수용한 것이겠습니까? 엿새를 버틴 뒤에 할 수 없어 한 경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왜 지난 14일 MBC를 포함한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테러 사건과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배후 의혹 등을 말했을까요? 그는 1980년도에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은 언론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거의 천박한 언론관이 이번 사건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들은 황상무가 언제 윤 대통령에게 자신 사퇴 의사를 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대통령에게 계속 누가 된다고 생각해 스스로 결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요, 이건 경질입니다. 사실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컸습니다. 수도권의 후보로 나선 중진들까지 황상무에 대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많았죠. 뭐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김은혜도 아마 사퇴를 요구했죠. 거취를 결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특히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그 대사의 부인 변호까지 겹쳐서 당정 간의 충돌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였습니다. 아니 신문에는 그렇게 썼죠. 윤한 갈등, 윤한 충돌 이렇게 썼죠. 그 동아일보, 조선일보, 헤드라인이 그렇습니다. 그러자 한동훈은 17일 황상무 수석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비서에게, 수석 비서에게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임명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사람을 두고 말입니다. 그런데 18일 황상무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번복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또 여러 사람을 웃겼습니다. 문화일보가 황상무의 사퇴를 보도를 했죠. 그래서 곧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을 한 것입니다. 황상무도 당시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있게 처신하겠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자,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인 건데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나 사퇴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수도권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여당 지도부와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황상무 퇴진 거취에 대한 압력이 갈수록 세졌습니다. 한동훈은 19일에도 이종섭 황상무 논란에 대해 입장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황상무 당신은 빨리 거취를 결정해라. 그리고 이종섭 당신은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공수처 앞에 납작 엎드려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모습은 당시 용산과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동훈이 말입니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다. 국민들께서 총선 앞에 다른 이슈보다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다. 요즘 한동훈이 부쩍거리 얘기하죠. 이번 선거에서 지면 이 나라는 종북 세력에 점령당한다. 큰일이다. 이번 선거를 기필코 이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빨리 황상무를 처리를 하고 그 이종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일 결국 황상무는 더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남는 사람은 이종섭이죠. 이번엔 이종섭이 귀국입니다. 한동훈은 어제 20일 용산발 리스크라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와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거취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이 무슨 무용담처럼 그 말을 하는 순간에 한동훈 뒤편에 서 있던 시민들입니까? 아니면 따라간 보좌진들입니까? 그 뒤편에서 와 하는 환호성이 순간 들렸습니다. TV 화면에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참 기막히는 현장이 알 수 없습니다. 한동훈이 경기도 안양거리 인사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
이중섭 대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는 왜 거리인사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동훈이 뒤에 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의 민심에 더 귀 기울이고 더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우리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중섭 대사가 출국 중지된 사건이 과연 그런 문제였습니까?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 법률 지식으로는 공수처가 이중섭을 출국 금지한 것은 분명 과잉 조치였습니다. 이중섭은 어떤 범죄를 직접적으로 실행을 한 것이 아니라 최상병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로 이첩을 하는데 그게 사단장까지 넣지 마라.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 의견을 피력했다가 수사에 간섭을 한다. 압박을 한다. 그래서 고발이 됐죠. 그런데 과연 그런 문제가 출국 중지를 할 정도의 중범죄입니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가 뭐 그리 복잡하다고 이렇게 수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요? 피의자 신문서 만들고 증거 찾아내서 첨부하면 수사는 끝나는 겁니다. 어쨌든 한동훈은 앞서 중앙선대위에서도 저희는 민심에 순응하려고 노력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심에 순응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심에 순응하기 위해서 방금 부임을 한 대사를 부르고 대통령실 비서의 목을 잘랐다는 말이 됩니다. 그랬을까요? 한동훈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과 후폭풍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들의 과거 발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지적이 있을 경우에 과감하게 정리하고 교체했다. 이거 누구도 한 말일까요? 바로 이 말은 도태우와 장예찬에 대한 공천 취소를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이들은 공천이 취소되자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은 다시 언론이 유난 갈등, 유난 충돌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선을 20일 남겨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다. 그렇게 해야 폭주하는 이재명 사단과 그리고 통진당 종북 세력이 이 나라 주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당 그리고 종북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쥐락펴락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는 이 강북을 민주당 경선에서 박용진이 또 꺾인 날입니다. 박용진을 꺾은 조수진이 여성 변호사죠. 화제였습니다. 그 조수진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유시민 작가님께서 조변은 길에서 배지 줍는다. 이런 반농도 하셨다. 반농은 아마 반농담의 주말일 것입니다. 배지를 주었다. 이 발언은 지난 18일 신명성향 유튜브에서도 한 말입니다. 조수진은 또 유튜브에서 박용진이 바보같이 경선에 응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왕 바보가 되실 거면 입법 권력을 절대로 넘겨주면 안 된다는 더 큰 대의를 보시고 본인이 미랄이 돼서 썩 없어지는 생각으로 헌신하셨으면 좋겠다. 참, 당사자가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말이 파장을 빚자 조수진은 라디오에서 또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곡해가 됐던 것 같다. 내가 직업 정신으로 뛰어든 지 5일 됐고 그래서 정신은혜가 미숙하다. 박 의원이 그 점을 양해해 줬으면 한다. 그런데 그 조수진 변호사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성병에 감염된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가 봅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로 활동을 한 것인데 감염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피해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젊은 여성 변호사로서 놀라운 주장을 한 겁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선을 넘은 변호 활동을 한 것입니다. 조수진은 또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200여 명을 불법 촬영했던 성범죄자 등을 변호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조수진은 신미를 끼친 것에 사과를 드린다. 이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한테 양해를 해달라.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변호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이 강북을 경선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조수진에게 패배한 박용진을 둘러싼 비명행사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은 19일 성남 중흥구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취재진에게 강북을 선거 결과를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보고를 받았는데 가산 감산 없이 해당 지역 권리당원 53%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조수진 후보가 훨씬 많이 이겼다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 앞에 세세한 수치까지 공개했습니다. 아주 의도적입니다.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는 조수진 후보가 53.76% 그리고 박용진 후보가 46.25%였고 전국 권리당원은 박 후보가 23.15% 그리고 조 후보는 76.86%였다. 이재명은 아주 친절하게 합산 결과까지 말했습니다. 가산과 감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박 후보가 30.08%, 조 후보가 69.93%였고 가산과 감산을 하면 19.4% 대 80.6%였다고 한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그 짝입니다. 이렇습니다. 가 감산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 박용진은 결국 이번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가끔 나 몰래 트루먼 쇼를 찍고 있는 중이 아닐까 생각해봤다. 그러나 오늘 영화 같은 반전이 없는 결과를 받았다. 트루먼 쇼 다들 알고 계시죠? 본인은 모르는데 본인이 어릴 때부터 커서까지 그러니까 20, 30년 되죠. 그 장관 세월을 카메라가 계속 쫓아서 찍어서 전 미국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명에게 두 번의 비명 행사를 당한 박용진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혹시 지금 이게 내가 트루먼 쇼를 찍는 게 아닐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한 달 동안 두 번의 그 비명 행사 경선을 겪었는데 혹시 트루먼 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그는 결국 비명 행사를 두 번이나 당한 셈이 됐습니다. 그는 세 번째 경선엔 왜 전국 당원들이 강북을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왜 여전히 30% 감산도 모자라 55% 차이를 안고 뛰어야 하는지, 전국적인 투표 지연 사태에도 왜 당은 문제 제기를 묵살하는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토론했습니다. 이재명이 응원하고 하던 박용진은 이미 두 번이나 비명 행사를 당한 피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박용진이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재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지금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